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산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구 모임 갔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부산 모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좀 양해 말씀드리면 어저께 하다가, 이제 좀 첫 부분은 자세히 좀 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테마가 이제 40개씩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이게 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물리직 시간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기본 강의라든지 뭐 주제별 강의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이제 저번에 이어가지고 이제 63페이지 넘어가요. 6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테마 35분부터는 조성욱의 이제 사회경제사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성욱의 사회경제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특히 경제사 같은 문제들은 뭐 해마다 안 나오지만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한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자본주의 맹하론,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테마 35번은 조성욱의 농업 생산의 변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 상공업이 발달하면 전제 조건이 뭐죠? 이런 농업이 발달이죠. 농업이 발달해야지 이제 잉여 인구도 생기고 잉여 농산물도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조성욱이 때 이제 농업 생산의 변화를 보면 크게 농법의 개량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농동사 같은 경우에는 집화법에서 이항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항법은 고려 후기 때 도입됐지만 널리 확산되지 못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의시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성후기 때 널리 확산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이항법의 이제 장점은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수확력 증대, 그 다음에 이모작,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반농사는 예전에 농종법에서 경종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두독에 파종했던 것을 그 당시 이제 고랑에 파가지고 하는 경종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 외에도 이제 농업생산 발달용 12법 개설이라든지 농기구 개량, 농법 개량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작물 재배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자급자족 시대 때는 모든 걸 다 생산했지만 이제는 원거리 모욕이라든지 교육망이 확대되면서 이제 자기 지역의 특산물들을 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담배, 인삼, 연화, 곡식, 특히 쌀의 상품화. 그래서 도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도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주식인 쌀 같은 것들이 상품화되면서 종전의 밭이 논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법이 가능하면서 이제 강작이 널리 확산이 되죠. 그래서 강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사람이 상당히 넓은 토지를 이제 경작하는 걸 말하는데 이 강작이 이제 형성되면서 농촌사회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생산력의 발전이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혜택 받는 사람도 있지만 혜택 받지 못한 다수도 존재하죠.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일자리 문제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양극화 그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경작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유권이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조선후기 때 눈여볼 존재된 분홍이라는 존재들인데 이 분홍은 이제 다른 책 경영원 분홍이라고 해갖고 좀 약간 근대적 의미로 이 색깔을 좀 씌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분홍들은 자기 땅뿐만 아니라 차경이라고 하죠. 남의 땅까지 이제 경작을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소작권까지도 이 사람이 독점을 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토지를 나눠주냐는 견해도 있지만 구분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그 당시 또 경작권도 같이 나눠주자라는 대전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호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36번 관련된 내용은 도고상인과 사상이에요. 예. 도고라는 것은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상인 집단이죠. 그래서 원래 도고라는 것은 공인들의 창고를 말해요.
그 공인들이 이제 그 정보 물자를 비축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조절해가지고 이득을 챙겼죠.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런 도구라는 그 상해가 이제 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상인 집단에 널리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도구는 그 사상 도구도 있지만 간상 도구도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대개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사상 도구죠. 예, 특히 사상 도구 중에 경강상인 집단들 이 부분은 상당히 강조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이 도구의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도구에서 항상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그 허생전 관련된 내용이 나요. 그래서 허생이라는 사람이 안성에 가가지고 매점 매석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을 촉진한 것도 있지만 이런 도구상인데 매점 매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뭐예요? 그게 타격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정경유착을 통해 시내통공을 내려서 이제 그 유기절 제한 그 금난적을 다 폐지하고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때는 서울에서 올라온 쌀을 어떻게 해요? 막죠. 유입을. 그래서 서울에서 쌀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 가지 폐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 기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도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매점 매석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상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해 집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간상 도구도 있고 사상 도구도 있는데 주로 사상들이 이제 사상 도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사상들은 뭐냐? 사상은 정부의 어떤 독점권을 받지 않은 상해 집단을 사상이라고 해요. 반대로 간상은 보호를 받고 독점권을 받는 상해 집단을 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상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이라든지 뭐 시전상인, 유기전, 그 다음에 보우상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사상들은 이제 간상, 그 다음에 개성상인, 만상, 유상, 내상 이런 사람들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이제 부각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강상, 경강상인이죠. 그래서 이들은 포구와 포구를 연결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서울에 올라온 물자들을 매정 배속함으로써 여러 이득을 챙겼다. 그래서 나중에 반도구 운동의 어떤 원인이 되는 상인 집단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능에 나오는 거의 사상들은 또 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상.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개성상인에서 송상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주에 있는 만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공무역이 아닌 밀무역 이런 후시무역을 통해서 막다른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테마 37번을 볼게요. 조선 후기 때 실학자 역사인식의 변화. 요번에 한번 그 조선 후기 때 이제 역사학자들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동사강목.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학사 전공하신 분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모의고사 때 이 부분 상당히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분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부분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 앞에 이제 대구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되게 전공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그 사학사 부분은 조선 전기 때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조선 전기는 예전 객관식 기출 문제 때 그 장학사들이 문제 낼 때 그거 낸 거고 최근에 교수들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되게 이제 어디가 나오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 후기 때, 고려 중후기 때 그런 거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동국 이삼국집에 나온 이제 동명왕평 그런 데 나오고 또 한편은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동사강목이나 이런 거 바래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요 부분에서 한번 낼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고려 중후기나 뭐 그 당시 그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사학사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학사를 공부할 때 주요 책들은 뭐냐면 구특 있죠, 구특. 구특에 보면 그 2부에 사학사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예. 그 푸셈도 보니까 정리가 좀 잘 되어 있긴 하는데 푸셈은 내용이 좀 많아. 굳이 인고 수준까지 거기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그 각 시대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특강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후기 때 이제 사학자 역사인식 자체는 거기 보면 이제 그 자체는 안 나왔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는데 18세기하고 19세기가 좀 다르다.
그래서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만정통론 아시죠? 예. 근데 19세기는 이제 사만정통론이 없어졌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 개별적인 사실들을 강조하는 어떤 사만정통론처럼 눈에 보이는 도식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사실을 보는 이런 문헌고증학적인 방법들이 도입됐다. 그래서 18세기 역사책하고 19세기 역사책은 같은 실증이지만 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18세기 때는 영역적인 성격이 강하고 도식을 깔고 관련된 사실적 내용을 편집을 나눈 거고요. 그 다음 19세기는 사실 자체 하나를 기납적으로 검증하는 거야. 뭐와 비슷한 거죠? 랑케사학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시각자 역사 인식 특징들은 거기 예전에 한번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때 한번 나왔던 건데, 거기 이제 좀 보면 이제 역사 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뭐 한반도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만주까지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사건의 주체적 인물의 종합적 이해, 그 역사지휘적 어떤 고대사 연구할 때 역사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 강복체 사서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특히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사만 그 정통론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그게 도통 동전이라는 게 있죠. 도의 정통이 이제 중국에서 누구로 넘어갔다? 조선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에서도 정통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역사가 사만 정통이죠.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승 의식은 있었어. 근데 이런 정통 의식이 뭐 아예 없었다고는 말하기는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했거든요. 근데 명청 교체기를 하면서 이제 도라는 것은 중화의 정통은 우리한테 넘겨왔다. 그런 생각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 조선 중화주의죠. 이런 것들이 그 역사 의식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도통 동정이라든지 사만 정통론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역사 의식의 소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그 마테오 니체의 공영만국전도예요. 공영만국전도는 이제 그 세계지도인데 종전에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세계지도와 달리 실측을 통해서 중국 외에도 다양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선에 전래돼 갖고 조선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지리학적인 어떤 세계관들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역사적 인식까지 반영이 되죠. 예.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고요. 자, 조선후기 역사 연구를 볼게요. 자, 조선후기 역사 연구 보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성호학파인 이익이죠. 그래서 성호사설 썼고, 이 사람에서 알아둘 것은 이제 뭐냐면 사만정통론이야. 사만정통론.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사만정통론은 일단 정통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당군 보고, 그 다음에 기자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었죠? 위만이 있었죠. 위만 뺐어. 왜? 역사적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 사람은 정통이 없어. 왜 그러죠? 찬탈을 냈잖아. 그래서 기자의 후손이었던 기준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만으로 왔죠. 그러니까 만이 정통을 이긴 거야. 이거서 사만 정통을 사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국이 있는데 상국은 서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무통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만정통론의 고대사 부분을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더 나가신 분은 고려까지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만 써야 돼요? 통일신라 시대까지만 이렇게 딱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만정통론은 그의 제자였던 그 안정복에게 또 이어지죠. 그래서 안정복의 동서강목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 동서강목은 그 강목체 사서죠. 그래서 강목체 사서는 이 성리학적 가치관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건을 강과 목으로 나눠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조선후기 때 강목체 사서가 왔는데, 그래도 이제 백미 중에 백미는 이 동서강목이야. 동서강목. 그리고 이 동서강목 최초의 전문적인 역사 서술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서강목과 관련된 내용이 그 10년도 기출문제 나왔고, 요번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사만정통을 수용하고, 그 다음 발해를 우리의 역사 인정 안 했죠? 다만 기록은 했어. 왜? 우리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외기도 처리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한계점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강목의 구성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기출 분석할 때, 할 테니까 그거 이제 첨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방강역고 정형이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를 그 지리적인 입장에 따라서 남방계 역사와 북방계 역사가 나왔죠. 한강을 기준으로. 아방강역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해동 역사, 그 다음에 발해고, 연려시 기술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발해고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발해고는 누가 썼죠? 유독공이 있었죠. 그래서 유독공이 쓴 그 발해고 서문과 함께 나왔고, 발해고에서 이제 기억할 것은 남북국이라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대에서 연구시야를 만주에서 한반도에서 만주까지 확대시켰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의 부분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객관식 기출문제. 그래서 그 의 쓰다가면 그 발해고의 디귿 부분 있죠. 그걸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연려실 기술이 있는데, 항용어가 아닌데, 지우세요. 이건 이경익이죠. 예, 항용어는 저기 다차사 쓰신 분이고, 예, 제가 잘못 못한데. 자, 이거는 그 야사집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는 역사들은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인과관계의 사건 중심으로 쓴, 그 기사분말체 양식이죠. 예,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신학적 경제 및 정치 사상을 보면요. 여기 이제 신학의 연구 경과들에 대해서 이제 94년도에 이제 나왔어요. 신학이란 말이 꼭 조선후기 때 한국 체계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마다 이제 신학의 의미가 또 다르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는 조선후기 때 신학을 얘기하죠. 그런 인식이 이제 언제 형성됐냐면 구한말 때부터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조성한 연구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보편성과 그 다음에 특수성을 찾다 보니까 어디에서 찾은 거야? 신학에서 찾은 거죠. 근대적 정신인과께 우리의 어떤 고유한 정신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의 제일 무드먼이 누구야? 정약용이죠. 그래서 정약용의 그 당시 그 여유당 정서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신학 연구가.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제 내재적 발전론을 내세우면서 신학 사상이 조선후기의 어떤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관된 근대지향적 사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과서나 통론에 신학 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배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 중성주의와 중농주의 비교표가 있어요. 그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중성주의는 이제 남인계층. 근데 여기서 남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남 남인이 아니에요. 예, 아니라 근기남이죠. 서울 주변의 남인들이야. 그래서 이 남인들은 원래는 남인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어디에서 나왔던 사람들이냐면 북인 계통에서 이제 소북 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소북통. 소북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소멸되면서 어디도 편입시킨 거야. 남인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남 남인 계통하고 좀 거리가 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원시 유학과 육경 체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노비제를 부인하면서 양반제를 부인하지 못한 한계도 있고, 상공업과 화폐 경제를 부정적 인식의 농건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농업 생산이나 토지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요건 도시화 시킨 거지 실제로 개별 역사가들은 좀 달라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정약용 같은 사람 있죠. 정약용은 중농주의 학파로 분류를 하지만 또 중농주의와 함께 중상주의 요소도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공업 발달도 되게 강조하고 화폐 사용도 또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도시화에 좀 벗어난 사람도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중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노원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그 지주제를 인정하면서 농업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상공업 문제에 관심 있고 북학파와 관련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중산주의는 되게 토지제도와 관련돼 있어요. 유용원 하면 뭐와 관련돼 있죠? 유용원 관련돼 있으면 군전론. 그래서 군전론이고, 그래서 농병일치, 산농일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고요. 자, 유용원의 반개수역은 그 2년 전에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거야. 뭘로 나왔어요? 이 반개수역은 노비제도와 관련돼서 나왔죠. 이 사람은 뭘 지지했어요? 신분제 노비 종부법. 현종 때 사람이거든요. 현종 때 노비 종부법이 잠깐 실시를 했어. 그때 남인들이 좀 집권하면서, 노동들이 집권할 때 이제 잠깐 실시했는데, 요거와 관련됐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노비를 당장 없애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노비 종부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없애자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고공으로 대체하자.
고국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역사 사고에 머슴들 나오죠. 이 머슴들을 대체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이익은 그 한전제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 영업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냐면 그 선에서는 팔지 못하거나 영업전을 넘으면 팔 수 있고 영업전을 모자르면 또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영업전 안에서 토지가 분분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 다음 6조인에 해갖고 6가지 폐해를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적용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아마. 지금까지 시상 문제 중에. 그래서 이 적용원의 특색이 중홍주의 학파지만 중상주의적 요소도 같이 있고요. 18세기 요소도 있지만 또 19세기적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어떤 큰 흐름에 어떤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정형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정전제보다는 여전론이 많이 나와요. 여전론. 여전론은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여장의 지위에 공동 경쟁하고 노동 생산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인데 일종의 경자의 유전, 사회주의 원칙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대신에 제시한 것이 대안이 뭐예요? 정전제죠. 근데 여기 주의할 정전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전적 전전제하고는 달라. 재해석된 전전제야. 그 노동력에 따라서 재해석된 전전제를 제시를 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이 사람은 또 뭘 강조하냐면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이 그 다른 짐승보다 더 뛰어난 것은 뭐 때문에 그러고 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회론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조 때 개혁 정치에 참여하면서 여기 뭐 수원성 축조 때 거중기를 사용했거나 그 다음에 배다리를 건설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좀 약간 이제 근데 거중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대 정도?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배다리는 주교라고 하는데 뭐 수원성 행차할 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거기에 행장이 있거든요. 정약의 행장이 있는데 행장은 좀 가장된 부분이 많아요. 죽은 사람의 업적으로 너무 강조되는. 그래서 이것도 뭐 믿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생학파, 중생학파 보죠. 자, 이용생학파의 대표적인 사람 유수원이죠. 유수원은 다른 그 뒤에 있는 이제 그 북파크라트는 노동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정권에 소외된 소동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문벌폐지, 뭐 학교제도, 과거제도, 관리등용제도 개선, 산업공사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요 사람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 북한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인데 이명예선 박지원보다는 홍대영이 좀 나와요. 그래서 홍대영의 대표적인 책이 이제 위산문답.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우무조선에서 이제 그 조선의 선비와 허웅이라는 가상인물과 문답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우주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선비들 어떤 권위주의, 경직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박지호는 이제 수액 선박이라든지 그냥 화폐, 열화일기 뭐 이런 것들을 썼던 사람이고, 박재관은 북학의 소비를 강조했다. 자, 실사고실학파들은 상세적으로 좀 적게 나와요. 뭐 서유구 정도 나왔는데 서유구의 위상경제체에서 둔전제를 주장했다. 둔전제라는 것은 국가가 땅을 이제 시범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서 또 전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정조의 개혁정치할 때 수원성 부분에 둔전을 뒀어요. 그래서 이런 둔전, 국가 중심의 둔전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했다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둔전론과 한전론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놨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한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그 한국사 능력에서 몇 번 나와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최한기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구한말 부분 넘어가죠. 구한말. 자, 구한말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구한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구한말이라든지 부분이나 이제 한국 근현대사 요 부분들은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려면 테마별로, 주제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의 명칭이라든지 연도도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거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또 최근에는 뭐 정권이 또 바뀌다 보니까 이제 구한말 부분, 근현대사 부분이 상당히 또 강조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PDF 파일을 드린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예전에 7차 지도서, 7차 그 교과서 중에 그 카페 공개된 거는 그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빠졌어. 그래서 천재교육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중앙. 그래서 제가 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파일을 공유해 드릴게요. 원래 전체 공개하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오신 분들만 공유하고 내년에 전체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혜택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쉬는 시간 좀 얘기하고요. 자, 위전척사 운동은 이제 의미는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주도층은 그 보수적인 유생들이죠. 이항로, 김정지, 뭐 최익현, 유인섭, 홍재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초창기 때는 노동파들이 주도를 했어요. 노동파 중에 주의론자들이 주도를 했고, 노동파 중에 이제 뭐냐면 유리론자. 들이 주도를 했고, 나중에 이제 상계 들어가면 이만손 이런 사람들은 그 노동파들이 아니죠. 어느 쪽이죠? 영남파들. 그래서 영남 남인들 계통이죠. 예,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1860년에는 그 통상 반대 운동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대원군하고 이제 척을 뒀던 이항나 김정지 같은 사람도 이 통상 반대 운동은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정부와 연관돼 갖고 이항로, 김정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1870년대는 개항기죠. 개항을 하려니까 이제 고종이 예전에 이 개항은 예전에 뭐 일본하고 우리가 통교한 것처럼 뭐 똑같은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 다르다. 지금의 일본은 약문을 먹은 사람들이다. 그 외양일체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최익현이죠. 그래서 최익현은 오불가소론. 그래서 공산품과 농산물이 교환할 경우에는 부동가 교환할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우리 경제가 파탄난다. 그래서 이 오불가소론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조와 함께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부와 대립구조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 당시 개화반대 운동이 일어나는데, 개화반대 운동은 왜 일어났어요? 조선 책략을 유포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반대해갖고 이만수 영남만인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홍제학이 만원 척사소를 냈어요. 이 부분이 이제 92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만수 영남만인소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수능 기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료와 함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890년대는 항일 의병운동가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 한계 보면 의는 반침략, 반내세 자주운동이었고, 한계는 조선왕조의 전제주의, 지주 중심의 봉건제, 양반 중심의 어떤 사회를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갑신전면이 있는데, 이 갑신전면도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10년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만한 됐어요, 이제. 5, 6년 지났죠, 6, 7년. 예. 그래서 이제 갑신전면의 어떤 국내적인 어떤 국외적인 배경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목표 기억을 해주시죠? 민시정권을 타파하고 청해 간섭에 벗어나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건설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원래는 갑신전면에 뭐가 있냐면, 14개조 정강 있죠. 그 잠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그 14개조 정강의 내용들도 하나하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내용에서 좀 보면 그 구장각을 폐지한다 그 내용 있죠. 구장각이 세도정치이기 때문에 뭐예요? 외척 지역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자고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해상공고 폐지는 뭐가 걸려? 보부상. 보부상제 무역특권을 폐지하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뭘 지향한 거죠?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거야. 근데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입헌군주제를 실시했다라고 했죠. 이건 아니에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한계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한계는 이제 그 당시 농민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토지개혁 같은 게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과 손을 잡았다. 이런 것들이 한 개고요. 의도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국가 수입을 목적으로 한 방법상 위도부터의 개혁이고, 그 다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근대 운동의 선구이고, 그 전제군 주제를 입헌군주로 바꾸는 정치 개혁이었다. 뭐 이런 의도 같이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갑신정을 공부할 때는 의, 한계, 그 갑신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여기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널시와 일본 세력균형기. 그래갖고 이제 아가파초부터 해갖고 널전쟁까지 쭉 이렇게 세력균형기였는데, 자, 이때 이제 관련돼갖고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자, 대표적인 게 1, 2차 미작이죠. 조선과 러시아가 미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민주정권이 그 청나라가 너무 내정 가슴이 심하니까 누굴 끌어들였어요? 정가 일본이 아닌 제3세력인 러시아,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잘 안 됐죠, 이게. 청나라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조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영국이 뭘 점령했어요? 거문도를 점령했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뭐냐면 급박해지니까 한반도를 중립화시키자. 그 논의가 일어나. 대표적인 사람이 부들료와 육일준이죠. 그래서 부들료 육일준 그 내용들 파악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널세력기 이제 그 러시아와 일본 간에 여러 조약들을 맺었어. 뭐 베베르 고무로 각서라든지 러시아 노마노프 양식 비밀 외교 등등등 있는데, 요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제가 여기 적어놨냐면, 그 예전에 이제 가사템프트 조약 있죠. 거기 나올 때 오답으로 나왔던 거야. 오답으로. 그래서 공부하실 때 기출에서도 그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잖아요. 근데 정답만 공부하시면 안 돼. 오답도 나올 수가 있어. 이거 문제 사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발려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인데, 요거는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더라고요. 주로 이제 가보 을미개혁 나올 때는 뭐 사건의 전개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잘 뭐가 나오냐면 그 어떤 거 나오겠어요? 즉 개혁 내용이 나오겠죠. 거기엔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 어떤 내용도 있었나? 그래서 이제 1차 가보개혁은 이제 궁국 기무처에서 이제 출발했고, 일본의 영향이 상당히 적었죠. 청일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이제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이렇게 있는데, 눈여겨볼 게 뭐냐면 경제개혁이에요. 재정에 일어나 은본이화폐제도, 그날 신식화폐 발행장정, 신식화폐 발행장정은 구한말 화폐개혁과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신식화폐 발행장정은 그 은화를 기준으로 해서 본위화폐를 기준으로 했고 보조화폐를 같이 사용하죠. 그 중에 많이 사용했던 화폐가 백동화야. 그래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은본위화폐 제도죠. 은본위화폐 제도는 뭐 때문에 실시한 거예요? 일본이 그 당시 은본이죠. 근데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근본이 태안제도 바뀌죠. 그래서 오지도 메가다 화폐 개혁을 계기로 해서 근본이 태안제도 바뀌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조선 정부 나름대로 그 근본이 태안제도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도 이제 성립한다고 공포하고 근본이 태안도 실시한다고 했지만 선언뿐이고 실제 못했죠. 결정적으로 뭐예요? 금이 없어, 금이. 금이 불축해놓고 거기에 무슨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 외에 이제 사회개혁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동학농민운동하고 이제 연관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가보개혁은 동학농민운동하고 같이 일어나요.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그 다음에 또 청일전쟁이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좀 패턴 인식을 하고요. 2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제2차 김홍직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일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간섭하죠. 거의 청일전쟁 끝마무리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2차 가보개혁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갖고 이제 칭호의 행정개편도 있는데, 특히 행정개편 내용 중에 23부 뭐 이런 것들 부개편은 되게 일본식 행정제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입국조서죠. 교육 입국조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을 보죠. 을미사변은, 예전에, 아까 제 을미사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김옥 명성하고 시해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3차 김봉직 내각이 끝나고 그때는 친러파가 집권했는데 4차 김봉직 내각을 중심해 친일파 내각을 중심해 갖고 실시했고 이게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네, 을미기억 내용 쓰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단발령 공포, 뭐 종독부 실시, 건양이라는 것도 있고 태양력 사용, 우편사 설치, 뭐 소학규령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자,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부분이 예전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갑오개혁 평가 부분은 크게 타율성론과 자율성론 나누죠. 그래서 타율성론의 의미와 자율성의 내용, 구체적 의미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학농민운동을 볼게요. 동학농민과 교조신혼운동 관련돼 갖고 한 3-4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12년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이것도.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보면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그 전 단계가 뭐예요? 교조신혼운동이죠. 그래서 교조신혼운동과 관련돼서 한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교조신혼운동은 초기 때는 종교적이지만 나중에 정치적 변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변화된 기점이 무슨 집회요? 보훈 집회죠. 그래서 보훈 집회 때 내걸었던 것이 척의 양창이 그 구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동학농민운동 전기에 보면 그 교과서에서는 1기, 2기 이렇게 나누지만 보통 이제 좀 자세하게 된 책에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4식으로 나누거든요. 1기는 고국밀랑기, 그다음 2기는 동학농민운동 절정교에서 전주성 함락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전주성 함락 과정에서 이제 2기 때 이제 백산 집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4대 강력 경을 반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전주 학약 이런 것들 맺어줬고 자 3기 때는 패전개혁 실천기인데 자 요때 그 전라도 일대를 장악한 그 동학교도들이 뭘 설치했죠? 직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직강소의 의미 예전에 한번 08년인가 07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06년이네요. 06년 때 나왔고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설치됐고 그 다음에 민정자치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4기 때는 2차 봉기죠. 1차 봉기는 남적만 참여했죠. 근데 이때는 북적이 참여했죠. 그래서 1차 봉기는 반 봉건이지만 반 외세죠. 그렇지만 이제 봉기를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진압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패전개혁 12조 내용이 2000년도에 나왔는데 그 오지영의 동학사가 이제 기출 근거야. 근데 학계에서는 이거 못 믿겠다고 최근에 이제 부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책에 요즘에는 실린 데도 있고 안 실린 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필수적으로 실려놓는데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봐두세요. 1에서 10위까지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이제 동학농민운동 개혁 밑에 거 그 방과후 5번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뭐냐면 이거는 동학교도들이 쓴 내용이 아니라 주로 이제 정부하고 일본 측 기록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의병이라고 해서 양반 유생들이 의병을 조직을 했거든요. 그 양반 유생들의 어떤 기록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반대측에 있는 기록들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신비성 있다. 그래갖고 최근에는 몇몇 책에서는 욕을 신어놓고 있어요. 예, 그 패전개혁가 아니라 패전개혁은 좀 문제가 있죠. 예전에도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지영의 동학사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설책이야. 오지영이 이게 1940년대에 썼던 건데 이 사람이 나이가 10대인가 20대 초반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해갖고 이제 그걸 기록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약간의 판타지를 해가지고 적어놓은 건데 너무 자기 자랑을 해놨어.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오지영의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반영돼갖고 믿을 수 없다는 거, 사실 가치가 없다 해갖고 최근에는 5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강조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12년 기출문제 나왔죠. 뭐 군정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역전 폐지하고 등등등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미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발췌했냐면 거기 그 국편이 있는 내용에서 이제 제가 발췌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봐두시고요. 자, 독립농민운동 의의 한계. 의의는 피의 지배층이 중심된 반봉건, 반외세였다. 그 다음에 그 한계는 그 당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봉건체제를 부정하지 않았죠. 조선왕조 그대로 인정했잖아요. 자, 근데 반해에서는 뭐예요? 결정력 무기가 없어. 예. 하승총하고 그다음 기관총 싸움은 뭐 기관총 이기는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독립협회를 볼게요. 독립협회는 최근에 시험 문제 안 나왔다가 요번에 나왔어. 그래서 그 중추원하고 헌의육조 나온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그 못 맞힌 분이 아니 중추원이 헌의육조하고 간민공동회인가요? 예. 간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 공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는 문제로 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것도 틀리신 분도 있더라고. 만민공동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자, 독립협회는 이제 창립 배경, 그 다음에 목적,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독립협회 활동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국관료 주도기였다가, 그다가 이제 민중투쟁기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 표를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눈여볼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만민공동의 일환인 간민공동회죠. 예. 그래서 만민공동과 간민공동회는 솔직히 말해서 별 차이는 없어요. 만민공동회 하다가 간을 초빙해서 한 것이 뭐예요? 그냥 간민공동회야. 그래서 넓게 보면 반민공동회도 맞아, 만민공동회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딱 떨어지게 간민공동회 쓰셔야 돼. 좀 범위로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정양욱의 책을 쓰라고 하는데 그 정양욱이 쓴 예를 들어 목민신서 물어보는데 여유당 전서 썼어요. 맞을까 틀릴까 이거? 예, 틀리죠. 예. 여유당 전서 맞긴 맞아. 넓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건 한정돼서 물어봤잖아. 그래서 좀 틀리고. 간민공동에서 통과됐던 게 헌의육조죠. 그래서 헌의육조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기억이 나시지 못하겠지만 그 헌의육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나왔고. 그래서 헌의육조 나오면 뭐 중추원도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됐는데 학자들은 되게 보면 이제 그 독립협회 부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얘네들. 그래서 최근에 그 추세를 보면 독립협회보다는 강무개혁을 주로 많이 내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강무개혁 내다가 요번에 한번 이상하게 독립협회를 내버리는데 초점은 강무개혁에 초점 맞춰 공부를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헌의육조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런 등등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주국권, 자유민권, 그 다음에 자강혁신, 요거 기억하는데, 그 중에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자주국권에서 이권수호운동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어요. 단독 문제 나온 건 아니고, 기출 예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예문 나오고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유민권 운동에서 좀 기억할 게 뭐겠어요? 중추원 간제죠. 헌의육조와 관련된 중추원 간제. 그래서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헌의육조가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 중추원이 나왔네. 중추원이. 예. 그래서 중추원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한말 의병활동에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 다음 남한 대토벌작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을미의병하고 정미의병이죠. 그래서 을미의병 때 이제 을미사병과 단발력의 발발, 목적, 이것이 15년 기출문제에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긍항, 차견, 내걸고, 친일 내각과 일본사의 타도나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 을사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 그래서 정미의병 때는 뭐 때문에 일어났냐? 그래서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그래서 이때는 모든 계층들이 이제 참여했고, 그 다음에 전쟁 형태죠. 의병 정쟁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13도 참의군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의병이 위축되죠. 뭐 때문에? 1909년에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 사건 때문에 위축되죠. 이게 이제 작전명이 뭐야?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야. 04년에 나왔던 건데, 그때 이제 주로 어디만 팼어요? 일본이. 전라도 지역만 팼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의병들은 어디로 넘어갔다?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국내 무장 세력들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독립의군부라든지 그
그다음 마지막 우병재는 최응옥 같은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조차도 1905년에 탄압을 받으면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이제 무장 세력들은 만주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다. 연해주에서.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항일 의병운동의 의의와 한계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테마 넘어 강무개혁. 강무개혁은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5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대여섯 번 정도. 자, 강무개혁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개혁이에요. 지게발급. 지게발급 의미 있어하는 거. 그거 나오고. 그 예전에 한번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대한국 국제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한국 국제 그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 이 대한국 국제 내용은 원문이 아니에요. 이거 원문이. 이거는 요약본이에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좀 약간 내용을 원문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문 내용도 한번 찾아보세요. 원문 내용도. 그래서 이 원문 내용이 아마 뿌셈에 있을 거예요. 뿌셈. 국부셈에. 자, 그래서 이제 강무개혁 원칙은 구분 신참. 예제들 근본으로 하여 새로운 걸 참조하여 복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보개혁의 어떤 급진성 이런 것들 비판했고, 그 다음에 인연적 기반은 만민공법이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만민공법. 예. 그래서 이제 그 있고 만민공법이나 만국공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어떤 분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 책에는 만국공법 썼는데 만민공법 아니냐 했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국제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그냥 19세기 때 만들어진 조어예요. 그냥 조어. 예.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전제군주제를 확립을 했고, 행정구역의 변경 관련된 내용이 한번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일본식 제도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다시 8도로 바뀌었죠. 8도. 도체제도 바뀌었는데, 물론 8도가 아니라 정확히 13도죠. 그때 이제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러시고 나누니까. 자, 군사적인은 볼 거 없고, 외교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연해주와 간도지방 교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해삼이 통상사무를 설치했다. 해삼이라는 말은 블라디포스트 연해주 지역을 이제 옮겨 적은 거 한자어로. 자, 그 다음에 경제개혁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거의 대부분 경제개혁이 나오는데, 되게 이제 일몰일권주의에 입각한 토지 개선, 일몰일권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을 하고, 국가가 소유권 인정했죠. 지계를 발급해서 소유권 인정했다. 이거 한 2번, 3번 계속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경제사회 또 볼게 식상호흡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문제 나왔고요. 자, 한계와 의인데 그냥 이건 봐두세요. 한계와 의와 관련돼서 학계에서 말이 많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말이 많은 건 안 나와.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제 참조만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메가다 협회 개혁 보죠. 자, 이 메가다 협회 개혁은 그 2번 나왔어. 이걸 또 재정 정리 사업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래서 목적은 한국의 화폐를 정리해서 일본의 금융이 한국 지배를 목적으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의 재정과 유통체계를 장악하는 시도했다. 그래서 화폐 조례를 반포하고요. 그래갖고 주로 그 근본위제를 지향했죠. 일본에 함께. 그래서 제일은행권을 이제 본위 화폐로 해갖고, 그 다음 백동화 엽전을 교환을 해줬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백동화거든요. 그래서 백동화가 질이 떨어지니까 그 함량에 따라서 갑을 병원 나눠가지고 갑은 1대1로 교환해주고, 을은 뭐야? 반값으로 교환해주고, 병원 교환 안 해주죠. 근데 엽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가치와 포명 가치가 차이가 없어갖고 실제 교환이 안 됐어. 그 말은 뭐냐면 동전은 이 엽전이 동전이에요. 동전을 만들었거든요. 동전인데 실제 고무상으로 갖다 파는 게 더 돈이 돼.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10원, 그 10원짜리 있죠? 10원 동전을 녹여가지고 보통 100원, 1000원으로 갖다 파는 게 더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교환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문제점은 이제 부동가 교환, 소액 교환을 거부하고 거액 교환을 인정했다.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서 일본 상인들은 가지고 있는 백동화 중에 그 질이 낮은 백동화들은 뭐야? 처분을 했죠. 주로 어디에, 그러니까 토지를 사들인데. 그래서 100원짜리 토지들 뭐 1000원에 사드죠.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이거 화폐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일본 사람들이 줬던 을이나 병 쪽이거든요. 백동화가. 그럼 많이 손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몰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외액이라고 해갖고 11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외액은 뭐냐면 그 지방간이 징수한 세금도 있죠. 이 세금들을 지방간이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제 납부를 하게 하면 그 상인들에게 납부를 해.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일종 간행이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전산 처리가 안 됐죠. 그래가지고 직접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주로 상인들이 그걸 했는데, 상인들이 주로 이제 3월 달에 걷어가지고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납부를 해요. 그러면 6개월에서 7개월까지 상인들이 이 자본을 가지고 뭐예요? 유용할 수 있죠. 그래 고지대로 돌려도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야? 횡령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간행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메가드 화폐 개혁 때 이걸 행해졌다. 그래서 딱 정리했죠. 그래서 메가드 화폐 개혁에서 이제 정확하면 재정정리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드 화폐 개혁은 재정 사업의 정리 사업의 한 일환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외액 정리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메가드 화폐 개혁 결과 금융 공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도산이 됐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가 있어요. 어음 제도가 있죠. 어음. 그래서 어음이 있는데 그 화폐 개혁을 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음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자금 경색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상인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럼 상인들이 도산하면 거기에 민족은행들은 어떻게 돼요? 또 파산되죠. 그러면서 상인 금융자본이나 상업자본들이, 우리나라 금융자본, 상업자본들이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흡수통합되는 거야? 일본 자본이나 상인들 흡수통합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쯤에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요. 공황. 그래서 조선후기 때 공황이 있었죠? 공황은 뭐예요? 물가가 상승되는 거, 물가가 하락하는 거야.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생산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예, 이런 문제점. 왜 디플레이션이 나올까? 일단 1대1 교환이 아니라 뭐예요? 부등가 교환이잖아.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장이 어떻게 될까요? 축소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조선후기 때 공황하고 전황이죠. 전황하고 그다음에 여기 메가드 화폐 개혁하고, 그다음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있었어. 그때 박정희 정권 때 화폐 개혁 있었죠. 그 화폐 개혁하면서 이제 한을 원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강제 저축을 했잖아. 100원 중에 30원은 저축을 하고 70원만 교환했죠. 그 통화량이 어떻게 돼? 축소돼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망한 거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레이트 디플레이션, 그 대공황, 1929년 그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이제 지금 좀 벗어났지만 잃어버린 세월이 있죠. 10년 동안. 그래서 1987년부터 해서 1990년대까지 이것도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이제 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야, 지금. 인구도 이제 점점 줄고 이제 생산활동도 적고 그러다 보면 물가가 하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기업이나 이런 것도 도산하고 일자리는 더 줄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로 넘어갈게요. 일제시대. 자, 일제시대 최근 추세를 보면 항일 독립운동 투쟁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 뭐가 많이 나오냐?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렇지만 거기 그 임시용 활동, 임시용 활동이 좀 나왔다. 그래서 임시용 활동 관련돼 갖고 아마 교수님이 그 출제 교수님이 거기 관심 있어 갖고 낸 것 같긴 해요. 그 2년이 지금 썼잖아, 2년. 되게 2년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 추세 보면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일본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다가 지금 나오는 게 뭐 무슨 독립투쟁도 있죠. 예. 그래서 1930년대, 20년대 어떤 독립투쟁가들, 조선위양대, 조선위안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 근현대에서 거의 배웠던 세대 같은데, 되게 그런 것들 암기해가지고 쓰는 거죠. 단체 명칭. 그래서 다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골치가 아픈데, 자, 그러면
일제시대에 나온 게 산미증식계획 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명분이 예전에 나왔죠. 조선의 쌀 수요를 대비하고 쌀 수출을 통해 농가 집성 학습을 도모하고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일본 총독부가 이렇게 명분을 내걸었던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나왔죠. 쌀폭동. 일본 독점자본주의 성장으로 쌀 노사에 투자했고, 일본의 상업화 정책 때문에 쌀이 많이 부족하고, 일본이 그때 쌀가 폭동을 해서 내각이 교체될 정도로 상당히 정치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99년도에는 토지 개장 사업과 농사 개혁 사업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토지 개장 사업과 농사 개혁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좀 눈여겨볼 는 토지 개장 사업 중에 하나가 수의실전인데, 천수답을 많이 이제 뭐냐면 없애려고 했어요. 천수답이 뭐예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죠. 내리는 비를 천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수의시설을 통해서 그 물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해. 그래서 그 예전에 지금 며칠 전에 지금 가뭄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비가 내긴 하는데 가뭄이 계속되면 어때요? 농사가 망해. 청수닭 같은 게. 근데 이제 수리닭 같은 게 뭐죠? 물을 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농사의 가뭄을 없애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개장 사업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수의조합을 만들어갖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농사 개장 사업, 품종 개장이나 비료 사용 장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내용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갖고 뭐 증상량이 계획량보다 적은 건 수탈량이 많았다. 그래서 식량 부족이 빠졌고, 중국부터 코와 조 같은 것도 수입했고, 그 다음에 수의조 만드는 과정에 지주 중심이었고, 그 과정에 중소지주, 자장농, 소장농이 농업금융에 배제했다. 그러니까 농업을 금융에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수의조합비를 내야 되는데, 그 대지주나 중소지주나 이자가 똑같아. 아니면 대지주가 이주가 더 싸. 그럼 대지주 입장으로 되게 편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을 고지도 납부해야 되는 중소지주는 어떻게 돼요? 몰락을 하는 거고, 그 땅을 또 일본인, 한국인 대지주들이 통합을 하죠. 그래서 농장이 어떻게 될까요? 확대되고, 농장이 확대되는데 예전에 그 소작돈지 안 주죠? 반탁도 안 나왔잖아. 되게 60, 70% 갖고.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소작쟁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1920년대 소작쟁이 일어난 것이 산미증식 계획하고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쌀이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품화, 그래서 미국의 단자연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간에 오죠. 신간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신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에서 탄생이 됐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 진영 간의 내부 필요에 따라서 형성이 됐고, 그래서 민족주의에서 이제 사회주의에 접근하려는 그 후손들이 조선 민흥회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민족주의에 진영하는 민족주의 진영하고 이제 연관시키려는 게 정오의 선언 있죠. 이 정오의 선언은 좀 예문 찾아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능하고 한국사 능력 검증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적으로는 이제 그 코미테 2차 대, 극동 피압박대 이런 것도 있죠. 자, 극동 피압박대는 신간에도 관련돼 있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면 뭐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제1차 국공업자와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코미테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당시 조선공산당이. 그래서 이제 신간에는 이제 그 좌우합작 조직으로서 그 중앙조직 민족주의 세력이 우세하지만 지방종 사회주의 세력이 우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간의 강령도 시험 문제에 나왔죠. 외워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정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합작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정한다는 건 기회주의는 뭐예요? 자치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자치운동 규탄, 한국의 착취기간 철폐, 한국인의 특수취재법 폐지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신간의 해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일제 교만 탄압, 그 다음에 그 코미테 노선 변경, 그 다음에 강주학생운동 때 일어나니까 이제 민중의 그 강주학생운동 진산조사단을 파견하죠. 근데 올라오는 김에 그 열기를 이제 서울까지 확산시키려고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일제가 개입을 해서 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급진파들이 뭘로 바뀐 거야? 온건파도 바뀌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친일적인 노선을 걷게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회주의자의 비판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이제 해체의 원이었고, 국제적으로 이제 그 당시 1차 국공합작이 깨지면서 중국 공산당에서 극자 모험주의 노선 등장해. 극자 모험주의 노선은 누구 기준 모은 거야? 모태똥. 모태똥이 그때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소비에트 방식으로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그 도시를 장악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폭동에서 장악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뒷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것보다도 이제 국민당이 놓아서 점령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전략 전술 바뀌어서 뭐야? 이제는 농촌 소비에트를 만들었고, 농촌을 통해서 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극자 모험주의 노선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구추백, 이립산, 망명 이렇게 있는데 애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코미테놈이 이제 그 신간의 자합작에 했던 조선공사인데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래서 12월 태제, 9월 태제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신간의 그 해소 이후의 투쟁 방향. 자, 민족주의는 개량주의화, 자치론에 빠지고 친화 경향을 이제 증가하게 되고, 사회주의자들은 그 농민조합, 노동조합에 들어가죠. 그 지도부를 장악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보조적인 존재였는데 지도부를 장악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적생 농민조합, 적생 노동조합 이 형성되면서 30년대 초반에 그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쟁이나 소작쟁이가 상당히 대규모가 돼요. 그러니까 20년대는 산발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30년대는 되게 조직적으로 일어나요. 한 번 일어나면 수십만이 동원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이 오히려 일본에 의해서 그 조선공산당 조직이 일본에 의해서 뭐예요? 조직이 노출되죠. 대교 탄압받게 되고 결국에는 30대 중반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급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왜 이 당시 조선공산당이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냐?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려고 했냐? 이건 인정투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코미테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때 4차 공산당이 해체되고 나서 조선공산당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조직 역량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코미테놈에게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코미테놈에서 어떤 지시를 내요? 너희들은 이제 안 되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공산당에 편입을 해가지고 그냥 활동해라. 그래서 국외에 있는 그 사회주의자든 일본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의도 시험 문제 나왔죠.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적 민족주의 세력 결합한 최초의 민족협동단체였다. 의 외워두세요. 강령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인데,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이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어떤 운동의 체계화, 조직화의 필요성 때문에 일어났고, 그 전에 대동단결 선언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분산과 통일을 보면, 그 당시 여러 임시정부 있었는데, 대한국민회, 그 다음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 한선정부인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법통은 어디에서 계승했냐? 그거죠. 어디 계승했어요? 한선정부. 이거 은근히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7차 교과서에서는 그녀들 맨날 기본적인 게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위치는 상하이 대한민국 정부에 두고, 그 다음에 의회 구성은 대한국민회에서 있고, 법통은 한성정부에 이겨. 예. 그래서 임시정부의 그 창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창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그 탄생일은 4월 20일로 보고 있어요. 4월 20일. 예. 아마 이게 의도적으로 낸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뉴나이트계에서 4월 20일보다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상해에서 그 임시정부 창실이 12월 달이거든요. 근데 한성정부가 4월 달에 창설됐어요. 그래서 요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 민족주의에서는 그 뉴나이트에서는 좀 약간 늦추려고 상해에서 실제로 이제 창건한 거 12월 달 이걸 되게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약간 정치적 의도에서 좀 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강조하려고요. 예, 뉴나이트에 좀 반대하는.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통합민족 구성에서 이제 만주안과 상하이 중심론이 있었는데, 상하이 중심론은 외교, 만주는 문역 투쟁이죠. 결국에는 상하이 중심론에 입각해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수립하고요.
자, 임시정부 체제는 초창기 대통령 중심제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동일 국무총리인데, 이동일은 민족주의자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주의자죠? 그러면서 자화합장적인 어떤 연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초창기 독립운동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무장투쟁론보다는 외교 독립론이에요. 그 외교에 초점을 맞춰서 했죠. 그리고 이제 조직우선 영통제와 교통국이 있었다. 근데 영통제와 교통국이 초반에 조직이 발각됐죠. 1921년에. 그래서 이제 국내의 어떤 자금이 끊겨가지고, 자금 유입이 끊겨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느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자금 조달로 뭐 예국공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활동은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 군대가 있긴 있는데, 이 군대는 엄밀히만 직할 부대는 아니고, 저기 그 만주나 연해주에 있는 부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는 부대들이야. 그냥 반개 조직들이야. 그런데 이제 직할 부대를 갖게 된 것은 1940년대 들어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외교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파리 강화이나 워싱턴의 국제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보증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과 문화활동을 보면 독립신문과 사료편찬서, 그 예전에 한번 그 임시정부 활동 내용들 물어볼 때 그때 문제 나왔는데, 사료편찬서에서 일제 조선사 편수에 대응해서 그 당시 이강수와 안창호가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그 박은식이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발간했죠. 예전에 한국통사를 썼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했고, 여기까지 이강수는 상당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아까 번절을 나중에 했는데, 이 번절한 게 뭐냐면 이제 이강수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조선에. 이강수 상해 있었고, 그래서 그 일본에서 뭐 이강수의 여자친구를 잡아온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놔두고 불러냈지. 너 안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강수가 왔어요. 그래서 잡혔어. 국내 들어오자마자. 근데 이제 며칠 뒤에 깨끗한 몸, 아무것도 다치지 않은 채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변절됐구나. 왜냐, 독립운동가들 먼저 잡을 때 어떻게 족치죠, 먼저. 근데 몸이 깨끗해. 아무 흔적도 다치는 흔적 없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강수가 완전히 변절됐는데,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이 제대로 안 됐죠, 이게. 그래도 문제인 거야.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특히 이제 이승만의 외교 활동이 있는데, 이승만의 국제혁명의 위임통치서를 제출했어. 이게 이제 제출 시기가 뭐냐면,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3월 3일인가 그럴까요? 3월 4일. 그러니까 3.1운동이 그 미국 내에 전파되기 이전에, 알기 전에 이승만이 그냥 우리 안 되니까 미국의 위임통치를 하자, 국제혁명의 위임통치를 하자 해서 미국 대통령 보냈죠, 윌슨에. 근데 이게 안 알려지다가 언제 터진 거야? 요때 터진 거야. 1920년 좀 넘어가서 23년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신채호가 이제 이승만 비난하면서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는데 뭐 이승만 없는 나라 갖다 판다. 그래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승만이 이제 요걸 얻어먹은 게, 그 이승만한테 이제 요구했던 게 뭐냐, 돈이거든요. 대한민 국민을 장악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올 줄 알았는데 돈을 안 가져왔죠,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 하여튼. 자,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임시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임시정부 밖에서, 뭘 만든, 국민대표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 밖에서 만든 거야. 조직 아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국민대표회의에 대해서 관련되고 객관식 기출문제 잠깐 한 줄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물어볼 수 있고, 요번에도 시험문이 나왔죠? 국민대표회의.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임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개조파, 창조파, 뭐 유지파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노선 차이도 있었죠?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 안창호는 실력 양성론, 이동희는 무장투쟁론, 신채호는 민중의 집정혁명론 이렇게 주장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고, 나중에 대한 그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결렬된 후에는 이제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실제 임시정부는 그 이유는 벌 일 없는 존재에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대표기관이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한계 독립국으로 떨어지죠. 독립단체로.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침체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죠.
김구가 이 침체를 벗어나려고 만든 조직이 그 의열 조직 한인애국단이야. 그래갖고 이제 윤봉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쭉한 스타들이 이제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돌파하려고 했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로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당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이제 강복군도 만들고 나름대로 또 부각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왕 52번 넘어갈게요. 1930년대 만주의 무장투쟁 방향을 이제 얘기할게요. 자, 1930년대 이제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의 독립군들과 중국군 간의 연합투쟁이 일어나죠. 뭐냐면 전선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그때 활동했던 부대가 조선혁명군하고 한국 독립군이에요. 네. 조선혁명군 누가 했어요? 양세봉. 그 다음 한국 독립군은 지정천이죠. 책에는 이정천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이름은 지청천이에요. 네. 그래서 왜 이정천을 썼냐면 이건 가명이야. 그러니까 국내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해코지를 당하니까 그런 가명들 썼어요, 주로. 자, 그래서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그 작전들이 있죠. 거기 위에 보면 조선혁명군은 뭐 영령가 전투, 홍경성 전투, 한국 독립군은 상성본 전투, 그 다음에 경박호 전투, 사도해자 전투 등등 있잖아요. 요게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죠. 뭐하고 같이 나왔어요? 발해 유물과 같이 나왔잖아요. 유적지하고.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요 전투 이름들 한 몇 개는 또 외워두세요. 예. 몇 개를. 그래서 여기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30년대 넘어가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조선우용대, 조선우용군에서 30년대 간내에 민족연합전선 형성 부분인데 요게 상당히 복잡해. 그래서 제가 이거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 틀은 어디에 빌렸냐면 전남 역사교사 모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요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갖고 그 내용이 좀 사실관계 안 맞는 내용이 좀 있고 해갖고 그걸 좀 곤치고 거기에 내용을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만주 지역은 이제 건너뛰고 자 중국 간내를 볼게요. 간내를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6차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았고 자화합작동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민족혁명당이 조직이 되잖아요. 김홍봉을 중심해서. 근데 김홍봉이 혼자 해먹으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우익계열,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어때요?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민족주의 좌파 구정부주의자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당이 뭐냐면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김홍봉이 중심했고 거기에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조선혁명자연맹, 조선민족해방운동동맹 한 개 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4개 단체가 이제 3개 단체인가 연합이 돼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형성되고요.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그 밑에 산하부대도 뭘 뒀죠? 조선의용대를 뒀죠. 의용대.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하고 이제 조선혁명당, 그러니까 김구에 한국국민당이 있어. 원래 이제 그 임시정부 산하정당은 기반정당은 뭐예요? 한국독립당이죠? 근데 한국독립당이 조선왕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거기에 이제 민족혁명당 쪽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민족혁명당의 김홍봉이 국민당 한국국민당 김구에게 너도 들어와라. 근데 이제 김구는 사회주의를 싫어해요. 이 사람이 되게. 그래가지고 그 한국국민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기반정당을 삼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한국국민당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한국혁명당이 하나의 연합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예요. 그래서 2개의 연합조직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좌파 조직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있고 또 한편은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당이 2단체를 다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국민당 입장부터 하나 합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너희들 하나 합치다. 하니까 이제 국민당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 3개 단체와 조선민족전선연맹 밑에 있는 4개 단체가 이제 전국연합 진선협회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걸 7개의 당이 만들었다. 7당 통일대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잘 됐냐? 안 됐어. 내부 갈등이 많았어. 그래서 심지어는 김구가 거기에 참여했던 그 안에 있는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 안에 있는 그 불평 북만자 청년에게 그때 총을 맞아요. 총격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심장을 거의 옆에 지나갈 정도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니까 안 된다. 얘는 이제 죽는다 해갖고 그냥 저기 치워놨어. 죽게. 근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 김구가 계속 그러니까 뭐야, 아, 살만한다 해갖고 권쳐준 거야, 의사가. 그리고 나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김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한테 싸웠죠. 일본한테 총 맞은 적 없죠. 근데 두 번 총격을 받았잖아요. 한 번 요때 맞았고 안두이가 나중에 죽여가지고 싸가지고 총살당했잖아요. 같은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 안에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는 독립단체로서 한국독립당을 만들죠. 통합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민족연합회 조선오용대는 그 당시 이제 누가 있거든, 김홍복 있었는데, 한국독립당이 만들고 한국강복군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다음 김홍복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중경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자고 있는 동안 그 당시 이제 조선오용대의 한 70%가 도망쳐 나온 거죠. 거기서 일부 부대만 이끌고 갖고 한국 강복군에 편입을 한 거고, 그리고 조선오용대 본대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복지역으로 옮겼죠. 그래서 조선오용대 하복지대가 됐다가 거기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 있는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있어. 최장인, 허정수, 무정.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조선공산당이 개멸된 후에 해외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과 일본 공산당이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복 조선 천령연합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발전된 것이 이제 사회주의 조직이 만든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예. 그 수장으로서 김구의 친구였던 한글학자였던 김두봉이 그 수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산하부대가 뭐야? 조선오용군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오용군하고 조선오용대는 다른 조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대 들어가면 이 조선독립동맹, 한국동맹, 그 다음에 건국동맹, 그래서 이제 한국동맹, 한국독립대, 독립당과 조선독립동맹, 그 다음에 이런 단체들이 하나로 연합하려는 그런 데 형성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려다가 어떻게 안 됐죠. 1945년에 뭐야, 일제가 패망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조선오용군은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가죠. 북한 인민군에 편입돼, 한 5만 정도가. 그래서 6.25 전쟁에 이제 성봉을 썼던 하고, 그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의 이제 정치 세력은 연안파로 흡수 통합되죠. 이렇게 형성이 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표 중요한 단체들 좀 애우세요. 그냥 몇 개만 외우면 돼요. 그냥 몇 개만.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된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은요.